현재 한국을 포함한 G7 각국 정상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 모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역시 코로나 사태와 그와 관련된 각 국가들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첫 세션 주제도 코로나19 더 나은 재건입니다. 존슨 총리는 정상들이 2023년까지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을 확대하고 국제 배분 계획 등을 통해 최소 10억 회분을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9월까지 백신 여유분 500만 회분을 빈국 등에 보내는 등 내년까지 최소 1억 회분을 기부할 계획입니다. 이 중 80%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신이 기부되는 형태를 거북해하는 측도 있습니다. 바로 WTO의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 이웨엘라 총장을 위시한 개도국가의 요구인 것입니다. 특히 응고지 WTO 총장은 총장이 되자마자 가장 첫 행보로 백신 지재권 면제를 통한 생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백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미국에 대놓고 지재권 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백신 지재권 면제를 한시적으로 하면 전 세계 곳곳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응고지 총장의 강력 주장으로 내부적인 다툼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는 미국이 백신 지재권을 풀어 생산 확대를 해야 하지만 다국적 백신 회사들이 막상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개발해 놓은 것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이 노하우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WTO 응고지 총장은 중국이 애초에 지지하는 후보였기 때문에 양자 간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애초에 친중국 후보임을 간파하고 한국의 유명희 후보를 지지한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은 유명희 후보의 행보를 보며 더욱더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WTO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희 산자부 본부장은 적절한 시점에 가장 미국이 원하는 활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백신 지재권에 관한 주장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일 화상으로 열린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회의에서 보건 의제를 집중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WTO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 유예 논의에 대해서 유 본부장은 지재권 보호 제도는 혁신의 근간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 의료 품목 전반의 생산 확대를 위해 WTO 지재권 협정 트립스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선진국은 반대를, 개도국은 지지를 표명하는 등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안 그래도 골치가 아픈 와중에 한국이 힘을 보탠 형국이 된 것인데요. 게다가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미국이 고민하는 지재권은 존중하면서도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우선 유 본부장은 백신 지재권 논의에 참여하면서도 글로벌 백신 생산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술 이전, 백신 원료의 원활한 공급, 국제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 협력 등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공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희 본부장이 WTO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이야기를 제시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적 생산 공급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기여한 점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활용해 전 세계 백신 공급 확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말로만 지재권 보호가 중요하고 백신 생산을 확대하자고 밝힌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바이오 생산 능력 역량에 기대어 전 세계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G7에서 백신을 10억 개 생산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구상 가운데는 한국이 전 세계 2위의 바이오 생산력으로 이러한 주장을 매우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명희 본부장이 WTO 총장이 되었다고 하면 애초에 모두를 아우를 의견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고지 총장의 백신 지재권 면제는 아무래도 중국과 엮여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고 미국은 한국을 지지하다가 나이지리아로 방향을 틀었다가 국론도 분열되는 호된 일을 당한 것이죠. 하지만 유 본부장의 활약은 계속되었는데요. 지난 9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의 공급망 검토 보고서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는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주요 품목에 대해 내놓은 공급망 강화 전략과 관련해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산자부는 미국의 동향에 즉시 반응하면서 대비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 2월 24일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법무처 및
민관 협업 체계를 가동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대비해왔다고 밝힌 것입니다. 산자부는 특히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상호 투자, 연구개발 R&D 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에 큰 진전을 이룬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통상적인 발표 같습니다만 이는 미국에서 매우 반기는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상무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에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약화된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면도 있었지만 중국과 패권 싸움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한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미국과 협력을 위해서 이미 지난 2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TF를 선제적으로 꾸려 대비한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으나 미국에서는 그러한 한국의 발걸음에 역시 합을 맞췄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17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반도체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그 분위기는 자칭 최우방이라는 일본보다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산업안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여 10차례나 관련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미 국장급 공급망 협의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유 본부장은 이에 대해 미국의 정책 권고에 동맹 파트너 국가의 공조가 제시되고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합의한 협력사항이 반영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보고서가 발표된 만큼 4대 품목별로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른 주요 국가의 협력도 강화해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면 지난 WTO 총장 선거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너무 아쉬운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한국 산자부와 수장, 유명희 본부장이 한국과 미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본의 방해와 유럽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한국이 아닌 나이지리아 지지로 선회했다는 것이 지금 보면 훨씬 더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WTO 총장이 나왔다면 어차피 글로벌 백신 지재권 면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을 백신 기지로 10분 활용하여 전세계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의 실력이 대단했고 WTO를 아우를 정도가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차기 WTO 선거를 준비하며 일본 등의 방해를 실력으로 이겨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G7 무대에서도 순수한 한국의 역량으로 국제 무대에 당당하게 합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WTO나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실력이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면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배입니다. 니뽕에서는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일본이 그렇게 자랑질하던 세계 4대 모터쇼라고 하던 도쿄모터쇼가 폭망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진짜 암울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본 유명 자동차 평론가 쿠니사와 미쓰히로는 도쿄모터쇼 현대자동차도 참가 캔슬이라고 기고문을 냈는데요. 한때 세계 4대 모터쇼, 즉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프랑스의 파리,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함께 유명했던 이 도쿄모터쇼가 이번 행사의 해외 브랜드는 단지 메르세데스 벤츠 하나일 거다 라고 했네요. 도쿄모터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데요. 2017년에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다 불참한 데 이어서 올해는 독일의 아우디, BMW, 폭스바겐에 포르쉐, 볼보까지 줄줄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국제 왕따인가? 방사능이 무서워 자동차들도 못 오는 건가요? 엊그제 10일에는 프랑스의 푸주와 시트로앵도 마침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제 행사로서의 도쿄모터쇼의 위상은 우수수 추락하겠네요. 그냥 집안잔치지 뭐 이거. 1991년에는 참가 인원 200만 명을 돌파했고 위상이 정점인 시절에는 도쿄모터쇼에서 월드 프리미어 즉 신모델 공개를 처음 하는 게 당연시 됐었는데요. 올해 참가할 해외 메이커는 독일 벤츠와 프랑스 르노 정도인데 르노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 브랜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로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니까 실질적인 외국 회사는 진짜 벤츠 하나뿐이네요. 주최 측은 엄청 똥줄이 탔는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만큼은 참가해달라고 사정사정 했다는데 현대는 불참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이 시원하다. 한국에서 일본 불
불매운동을 하기 몇십 년 전부터 한국차 불매운동을 하는 건지 일본에서 현대차는 아예 안 팔리는데 모토쇼까지 참가할 일이 없다는 거죠. 실제 일본에서 현대차 판매량은 19대입니다. 하루에 19대가 아니고요. 아니 한 달도 아니고요. 1년에요. 일본에서 한국차가 1년에 단지 19대만 팔립니다. 야, 그거 알면서 도쿄 모토쇼 오라 그래? 야, 일본 니들 양심이 있어? 어우, 다만 한 1000대라도 팔아주고 오라 그래야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한국차만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수입차 자체가 팔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체 등록 대수 가운데 수입차는 10% 미만입니다. 아주 일본차 빼고 다 불매운동 하고 있었나봐. 지금까지 이런 일본의 고립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었는데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도 요즘 들어서 계속 일본의 고립주의가 부각 중인 것입니다. 이른바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은 왕따를 당하는 상황인데요. 수입차도 일본에서 팔리지 않을 뿐더러 일본 자동차의 수출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죠. 이 쿠니사와 평론가 아저씨는 이렇게 도쿄 모토쇼가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까 애써 자유하려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최근 모토쇼는 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세계적인 트렌드 이문이다. 예전처럼 컨셉과 발표, 대대적인 첨단 기술 홍보가 아니고 도쿄 모토쇼에서는 물건도 살 수 있고 아이들이 모토쇼에서 일하는 체험, 이런 행사도 열린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새로운 모토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씁쓸한 기고문을 마칩니다. 하지만 최근 모토쇼의 트렌드는 규모가 축소된다 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도쿄 모토쇼와 대조적으로 지난 4월 열렸던 상하이 모토쇼에는 20여 개국 1000여 개 브랜드가 참가했고 전시된 차량만 1500대, 여기서 최초 공개된 차는 129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상하이 모토쇼하고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는 베이징 모토쇼는 회를 거듭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해 열린 베이징 모토쇼에는 현대 기아차 포함 총 105개의 월드 프리미어와 1022대의 자동차를 역대 최대 규모로 전시했습니다. 올해 서울 모토쇼도 중국, 일본보다 인구가 작아서 시장이 작지만 일본 메이커, 토요타, 닛산, 혼다는 물론이고 벤츠, BMW, 마세라티, 포르쉐, 제규어, 시트로엔, 푸조, 랜드로버 등등등 유수의 업체들이 참가했었습니다. 해외 업체 참가가 벤츠 단 한 개인 도쿄 모토쇼의 안습한 모습에 애써 3개의 모토쇼가 다 축소하고 있다고 자유하는 일본 유명 자동차 평론가의 모습은 자국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는 일본 언론의 습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자유의 민족인가요? 일본은 이렇게 고립주의, 폐쇄주의, 사회의 불투명성이 오지고요. 올림픽 개최 전에 후쿠시마 방사능 위험도 그렇게 자국민을 속이고 있다죠. 자, 오늘의 결론. 일본 그렇게 속여먹다가는 내년 도쿄올림픽도 폭망각이다.